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어떤 어려운 내용을 친구에게 가르쳐 줄 때 본인이 더 공부가 됐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주식 투자 공부도 비슷합니다. 투자 아이디어와 기업 분석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본인이 더 많이 공부가 된다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더 높은 가치를 제공했을 때 남도 부를 얻고 나도 그걸 통해서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공자가 말한 자신이 일어서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이 이루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을 이루게 한다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성공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성공을 앞세우면서 오늘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뭔가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고 정말로 새 출발을 이제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첫날 같은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8461번님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하트를 5개나 찍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 K로 찾아가는 날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는데 신년사의 화두는 단연 민생 경제였습니다. 올해는 과연 좀 살림살이가 나아질지 경기가 회복될지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전망하는 기관마다 전망이 조금씩 엇갈리고는 있는데요. 우리 경제 어디로 갈지 한번 좀 살펴보시죠. 그리고 증시에서는 스치기만 해도 급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른바 테마주인데요. 테마주. 그중에서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테마주가 또 극성입니다. 이번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되풀이될지 왜 자꾸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지 테마주의 요지경 속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떠나보시죠. 참고로 오늘은 증권시장이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증시가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죠. 퀴즈 나갑니다. 퀴즈. 벤처투자정보업체 더 VC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 3곳 늘었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손자회사인 패션 브랜드 크림, 드라마 카지노를 만든 콘텐츠 제작사 아크미디어, 그리고 뷰티테크 기업 APR이 그 주인공인데요. 시장에서는 올해 AI 반도체와 유통산업 등에서 새로운 이 기업이 출연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회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넘는 기업 가치를 지닌 회사, 스타트업, 비상장사를 이 3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동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제가 이게 동물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가상 속의 동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신화? 상상 속의 동물? 그렇게 따지면 용도 동물인가요? 자, 예전에 KBS의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조영남 씨, 이경실 씨 진행하던 거기 보면은 그 월급이 아니구나. 1급 봉투를 받아오신 연예인분들이 이 동물의 등을 타고 이제 올라갔었죠. 하얀. 콧등에 뿔도 달려있는 이게 하얀 말인가? 네. 해서 3글자, 이 3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가 열려 있고요. KBS 콩도 좋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909님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정답 3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깎아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 물가가 3.6% 네.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뭘까요? 전기가스입니다. 아하. 전기가스가 1년 동안 20% 넘게 올랐습니다. 2022년에도 제일 많이 오른 게 전기가스예요. 근데도 안 올릴 수도 없었고요. 맞습니다. 12.6% 올랐습니다. 네. 2년 동안 32%가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게 다 가계 자영업자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1분기 중에 이제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겠다라는 건데 어제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홍대를 찾았습니다. 네. 상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지급 대상은 자영업자 중위 매출 50%에 해당하는 약 126만 명. 중위 매출이란 매출 1등부터 꼴등까지 일렬로 배열했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한 네. 사람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전기요금을 연간 한 15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제 평균 인하율을 따져보면 감면율이 한 13%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감면 대상자라고 본인이 생각이 되면 직접 네.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감면 대상자 전원에게 대상자 여부 확인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상공인이 이제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만 원을 전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그게 아니라 감면 접수된 이후에 매달 고지되는 전기요금을 일정 금액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한 달에 전부 다 20만 원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달간에 거쳐서 좀 나눠서 감면해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상공인들 어렵긴 한데 사실 지난해 내내 재작년에도 그렇고 한국전력의 재정이 어렵다 힘들다 적자 규모 엄청나다 누적 손실 크다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한전의 누적 부채가 200조 원이 넘고요. 아마 상장사 가운데 부채율이 가장 높습니다. 한전이 도대체 무슨 돈이 있길래 이거 한전 돈은 아니고요. 네. 정부의 예산입니다. 이미 지난해 국회에 통과됐던 이제 올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1년 전보다 약 1조 원 늘었어요. 5조 1천억 원인데 여기에 한 2,520억 원 정도 이 소상공인 전기 감면 이 지원 예산이 반영됐다라는 겁니다. 또 이 심각한 재무위기에 빠진 이 한국전력도 구사일생으로 네. 자회사들로부터 중간 배당을 받았는데요. 한국전력은 6개 전력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ICT 이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3조 2천억 원 가량을 중간 배당금으로 확보한 겁니다. 근데 한전은 이제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이제 연간 단위로 경영 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받아왔는데 네. 이렇게 중간에 배당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제는 발전 자회사들이 3조 2천억 원 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수천억을 배당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걸 주고 난다면 적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순익보다도 많은 돈을 빼가면서 한전의 이 재무 부담을 자회사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상황에서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준다, 깎아준다라고 하고요. 참 이게 앞뒤로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기초연금 금액이 올라간다, 좀 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도 많아진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게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공적연금인데 이게 매년 이제 이 조정이 됩니다.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 공시가격, 또 하나는 물가상승률, 이 세 가지를 고려하는데 소득도 올랐고 물가상승률도 올랐는데 주택 공시가격이 13% 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상률은 한 5.4% 정도인데 그런데 그동안 보면 이제 이 소득에 고급 자동차가 소득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고급 자동차의 개념이 뭐냐. 지난해까지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 아하. 그리고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고급 자동차로 반영이 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기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빼자라는 거예요. 올해부터 이 배기량 기준은 빼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전기차도 있고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자동차도 있고 이게 좀 배기량을 가지고 고급 자동차로 분류한다는 건 현실 기준과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수용한 건데요. 그래서 올해는 배기량이 3,000cc인 차량을 소유한 노인분도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213만 원 이하라고 하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기초연금 국가에서 주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동안 3,000cc 이상이어서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하셔야 되는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부 인터넷 포털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올해 65세에 도달했다.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에도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에 이제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다음 달부터 정확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친절하게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증여가 최근에는 줄고 있어요? 맞습니다. 세금 무서워서인데요.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지난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전체 한 7만 7천여 건 가운데 한 7.9%에 해당하는 한 6,100여 건에 그쳤습니다. 거래 비중도 이제 한 5%가량 줄어들어서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증여라는 건 살아생전 이 주택을 자녀나 아니면은 이 손자한테 이제 물려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2022년 하락했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다시 올랐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더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증여 대신에 차라리 매매 등의 처분 방식으로 돌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이제 정부가 증여세 취득 과세 표준이 그동안은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러면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세금 부담 때문에 차라리 시가에 파느니 매매하자. 매매하고 현금을 증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 방식으로 돌린 것으로 보이고 이게 서울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증여 거래 건수가 지난해에는 한 5.4%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냥 증여보다는 매매를 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이인철 소장님은 집 전화 있으세요? 집 전화? 저는 그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집 전화를 놓고 있는데 네. 거의 못 써요. 쓸 일이 없죠. 오는 것만 봤는데 매일 그 스팸 전화. 스팸 전화. 굉장히 이제 그 여론조사하는 전화만 받고 있고요. 선거 앞두고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 유선전화 가입자가 많이 줄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가정용에 저처럼 유선전화 없는 집이 있는 집이 거의 없어졌는데요. 사실은 국내 이제 시내전화 가입자 수가 지난 10월 말 기준 1,100만 선에 불과합니다. 지난 2022년 처음 1,200만 선이 붕괴된 이후에 지금 1년 만에 100만 선 넘게 사라진 셈인데요. 국내 시내 전화는 2002년 당시 뭐 이제 이 월드컵 당시만 하더라도 2,349만 그러니까 두 가정 중에 한 가정 정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후에 이제 시내 전화 회선이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집 전화입니다. 아마 이제 공중전화 보기도 상당히 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일반 집 전화 가입률이 1년 전에 비해서 9%포인트 줄었어요. 네. 그래서 18.8%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5명 중 1명 비율로 집 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스마트폰 대중화되고 식구 수대로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여기다 1인당 2개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점유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아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지금 뭐 상대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시내전화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KT의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이 유선망을 유지해야 되니까 네. 일부를 위해서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의무적으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정말 어릴 적에는 누구 좀 받아서 이제 대신 바꿔주는 이런 것도 아주 큰 일이었는데 이제는 다 그게 추억 속으로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새해 첫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왔습니다. KBS 서영민, 김준범, 박혜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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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해 첫 출근이시죠? 네. 네네네. 다행이네요. 네, 어제 출근 안 했습니다. 야, 다행입니다. 벌써 2024년입니다. 뭔가 항상 새해 시작할 때는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지길, 네. 살림살이부터 국가 경제까지 다들 이제 그런 바람을 가져보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어제 윤 대통령 신년사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역시 여기서도 경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경제 분야 이야기를 하자면 화두를 좀 어디서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까요? 서영민 기자. 올해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사실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네. 뭐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올해는 총선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경제를 어떻게 관리하려고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분명할 것 같습니다. PF 대출 부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해 총선이 없었다면 네. 이걸 지금까지 끌고 왔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에 아니면 재작년에 그 레고랜드 사태로 네. 인한 강원도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속아내고 정리하고 했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때가 이르다면 올 중순 하순 지난해죠. 이제 올해하고는 다르군요. 지난해 좀 어떻게든 워크아웃을 미리 개시하건 아니면 좀 부실을 정리하건 하려고 했을 텐데, 근데 그게 지금 터졌단 말이죠. 이걸 과격한 방식으로 아니면 좀 전공법으로 거품을 확 꺼트리는 방식으로 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PF 대출 부실이라는 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단순히 이게 뭐 부동산 대출만 부실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경제 전체가 너무 부풀었다가 쪼그라들어야 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 시점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김준범 기자. 그 신년사, 대통령 신년사, 네. 대통령 신년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뭘 목표로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네. 뭐 계속 작년부터 하던 얘기의 연장선이었고, 구체적으로 방법론이 중요한 건데, 그 뭐 목표, 항상 목표라는 게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그런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신년사가 대략 한 20분 정도였고, 그 뒤에 대통령 뒤에 써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고 써 있고, 그 앞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방식이었고, 실제로 뭐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세본 건 아니지만 한 절반 이상은 거의 민생 경제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하고, 물가도 잡고, PF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수출도 늘리고, 이런 목표들은 쭉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딱히 뭔가 눈에 띄는 방법론, 뭐 저출생 문제도 시급하다, 뭐 당연히 시급하죠. 그러니까 시급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뭐 정말 눈에 깜짝 놀랄 만한 뭐 대책을 내놓는다, 이런 건 없었어요. 뭔가 좀 여러 가지 목표를 나열한 느낌이어서 적어도 우리 정부가 올해 무엇에 방점을 두고 무엇을 테마로 잡아서 경제정책을 펼칠 것이냐를 읽어내기에는 신년사가 너무 좀 평이하고 나열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 주 중에 아마 뭐 기획재정부가 상반기 2024년 상반기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걸 발표를 할 텐데, 적어도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그걸 좀 들어봐야 뭐 이런 걸 하려는 거구나, 이런 건 논란거리가 되겠구나, 이건 좀 기대해 볼 만하겠구나가 독해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선언적 의미와 방법론을 이제 그 제시하는 기관이라든지 뭐 위치가 또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그 선언적 의미 이후에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은, 우선은 거시경제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장률부터 보지 않습니까? 성장률. 여러 이제 기관마다 예측치는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얼추 평균 한 2%는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해볼까요?
올해가 2%가 나온다는 이유는 지난해가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기저효과. 지난해 많이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지난해 정도만 해도 한 2% 정도 할 거야. 이런 정도의 전망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해 이맘때쯤 1년 전 이맘때쯤 지난해 성장률이 한 2% 초중반까지 간다고 했다가 계속해서 1월 달에 그렇게 말했다가 3월 달에 좀 낮아지고 네. 6월 달에 낮아지고 9월 달에 낮아지고 12월 달에는 1% 중반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일단 최소한 지난해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보다는 조금 숫자상으로는 나을 수 있다. 요 정도 의미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1%대 초반 성장률에 그쳤는데 그 다음에 뭐 3%대 4%대가 아니라 2%대에 계속해서 머문다라면 이제 장기 저성장 국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도 항상 민간이나 어떤 국책 연구기관보다는 기획재정부의 전망치가 더 높기는 하죠. 네, 기재부가 이제 7월에 내기 2.4%였고 네. 지금 보면 뭐 KDI나 한국은행 이런 데 2.1%, 2.2%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근데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좀 정책 당국 입장이다 보니까 또 이제 정책 의지를 담아서 넣는 그렇죠. 경향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정부 전망이 또 높았다가 나중에 이제 낮춰서 수정하는 경향들이 많기는 합니다. 사실 네. 이 시점에 발표되는 이 시점에 나오는 정부 혹은 정부 사이드 뭐 한국은행, KDI 이런 쪽의 경제 전망은 전망이라기보다는 목표죠. 목표. 바람이 담긴 목표. 정책 목표라고 이렇게 보는 한번 거죠. 해보겠다라는 목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 최근 근 20년 동안 항상 연초에 발표된 전망치보다는 연중 연말이 되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왔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정확하게 통계를 계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계산이 안 됩니다만 아마 뭐 진행자님 말씀처럼 1.34 정도 나올 건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재작년 한국은행 같은 경우가 2022년에 2023년 경제 성장을 전망할 때 처음에 2.5를 잡았어요. 네. 한국은행은 또 기획재정부와 달리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깐깐하고 숫자를 낮춰 잡으려고 하는 기관인데도 거의 1.12 정도로 못 맞췄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 내놓는 뭐 2%다, 2.4%다라는 게 올 연말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목표다. 정부가 그 정도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둡다라는 예. 건 사실은 정부나 공공기관 쪽에서 나오는 전망과 달리 민간 전망 가운데는 1% 후반도 있습니다. 지금 LG경영연구원 1.8 네. 그리고 신한 뭐 쪽에서는 1.7도 나오고요. 이런 기관들은 보통 정부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숫자를 안 내는 기관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1.8, 1.7 냈다는 건 불투명하다, 좀 어둡다라는 의미가 이미 내포돼 있다. 우리 모두가 아다시피 올해 특별한 성장 요인은 없습니다. 성장 요인은 없고, 게다가 지금 금리가 높아진 상태로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했단 말이 higher for longer 아닙니까? 미국이 한 두세 차례 금리를 내린다 손 쳐도 우리가 두세 번 내릴 수는 없습니다. 끼케 한 번, 많으면 두 번이겠죠. 그 정도 내려가지고 지금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다고 봐야 할 텐데, 이때 가게들이 어렵지 않겠느냐. 수출이 그렇게 큰 회복세를 보일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가게가 어렵다면 뭐 저희가 내수 회복도 기대하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그 뭐 전망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가지고 올해 성장률이 과연 2%를 넘느냐 아니면 여전히 1%에 머무느냐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1%대 초반의 성장이 우리나라 경제 역사를 통틀어 보면 어떤 쇼크, 오일 쇼크,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쇼크 이런 어떤 외부적 쇼크가 있을 때가 아닌 정상적인, 작년 사실 뭐 정상적인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시기에 1%대 성장한 거는 작년이 처음이에요. 예. 근데 올해 2년 연속 1%대 성장을 하는데, 올해도 뭐 앞으로 무슨 변수가 터질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시기일 텐데 2년 연속 정상적인 시기에 OECD 평균보다 낮은 1%대 성장을 2회 연속한다는 것은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몇 년의 구간에 진입하는 초입이다. 저성장 국가로 거의 분류된다. 로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올해 그나마 2% 3%를 반등을 한다면 그래도 아직 한국 경제에 불신은 좀 살아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잃어버린 몇 년에 들어가는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올해 성장률이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외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끓는 물 속에 이제 개구리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1-2%대 성장이 그냥 만성화되고 있다면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자명한 거죠 그 미래가. 그리고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비롯해서 수출이 그러니까 대외 경제에 의존해서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거의 이제 천수답 농업처럼 네. 예,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수출이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이 반도체니까 반도체 어떻게 되느냐는 중요한 거고 분명히 반도체 바닥을 친 신호가 나왔다는 건 모두가 지금 이제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에 바닥이 나온 것 같아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나 반도체라는 것이 사이클 바닥을 치면 올라가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었고 지난 한 10주년간의 사이클이 그럴 걸 보여주기 때문에 나아질 겁니다. 근데 얼마나 나아질 것이냐를 봤을 때 중국의 경제 혹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 같은 것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뭐 획기적인 돌파구가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과거처럼 사이클이 이 바닥을 찍고 막 올라갈 때 아주 좋았던 과거의 사이클이 똑같이 시연된다라고 보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올해는. 그래서 그게 외부 변수, 수출 변수겠죠. 천수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쳐다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출 중심 국가여서 수출이 좋아져야 하는 건데 그것 말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좀 해볼 수 있는 거. 내수는 어떻습니까? 내수라도 좀 내수도 나아질까요? 사실 걱정이 되긴 해요. 예. 여전히 고물가인 건 사실이고 사실 이 물가가 잡힐까 뭐 하는 총재도 이번에 사실 물가에 방점을 찍어서 이제 신년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영향이 지속이 되면 사실 소비가 좀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또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수출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내수 소비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사실 뭐 내수는 금리죠. 금리. 예. 금리가 좀 내려야 기준금리가 좀 내려야 사람들이 돈을 쓸 텐데 또 그 금리는 따지고 들어가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는 결국 미국의 금리가 내리면서 신호가 와야 아 이제 좀 돈이 풀리겠구나. 좀 대출 받고 집도 좀 사도 되겠구나. 차도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들이 들 텐데 일단 뭐 그것도 사실 아까 서영민 기자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그냥 미국이 내려주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현재 예상으로는 미국 기준금리가 3월 정도부터 뭐 인하될 거라는 예상은 있더라고요. 네. 그 말은 이제 3월쯤 돼야 그나마 뭔가 좀 소비가 살아난다는 마중물이 이제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건데 근데 모르죠. 또 어디서 뭔가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뭐가 또 안 좋은 신호가 나오면 또 그 자체가 굉장히 소비의 악재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가 소비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이 보니까 통계청이 내놓은 소매 판매액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소매 네. 판매. 그러니까 가장 말단 슈퍼마켓, 편의점, 마트에서 쓰는 소매 판매액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줄었어요. 네. 그게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 이후 처음이에요. 2002년 이후에 우리가 항상 호경기는 아니었잖아요. 2002년 이후에도 불경기들이 있었고 금융위기 때도 소매 판매액은 줄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절대액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큼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다시 내수가 확 올라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수출도 어렵지만 내수도 뭐 계속 어렵다는 얘기만 하게 되는데 내수도 뭐 회복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경제는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내수를 진작시키는 걸 더 어려워했죠. 힘들고요. 돈 쓸 환경 자체가 돼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환경이라는 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다면 정부 부문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경제가 안 좋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경제가 너무 많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가 돈을 부어서 경기 부양 내지는 경기 방어를 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쉽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내려가면 정부가 돈을 부어주면 그 골이 깊게 파일 것이 좀 얕게 파이고 좀 새살이 돋아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준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가 돈을 부어야죠. 근데 작년에 정부는 왜 안 부었을까요? 정부 정책 기조를 보면 건전 재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그때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면 네. 아니면 이 정부가 건전하다는 신호가 없어서 네.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는 건 왠지 저 나라는 흥청망청 쓰는 나라 같아서 불안해. 그러면 안 되니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래서 정부가 긴축을 하자라는 취지였거든요. 네. 근데 그 취지가 올해도 대통령 신년사에도 보였지만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더 풀 생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경기가 떨어질 때 돈을 더 풀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정부의 역할을 한쪽에서는 방기한다. 정부가 좀 더 돈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것이고. 굉장히 낯선 모습이죠. 네. 네. 근데 여당은 오히려 돈을 풀지 않겠다. 근데 선거를 앞두고도 풀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참 낯설거든요. 이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나, 내수가 얼마나 안 좋아지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정부가 중요한 키를 쥐고 있거든요. 내수는 분명히. 그래서 뭔가 좀 거시적으로보다는 마이크로하게 돈을 푸는 것 같은 정책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오늘의 경제 뉴스 때도 전달해 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뭐 20만 원 감면해 드린다거나 통신요금 인하라든지 은행권을 이제 같이 해서 상생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동원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거시적인 측면은 아니고 재정은 아니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그 개혁 부분이죠. 개혁. 노동 교육, 연금 이거는 윤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부터 네. 또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좀 비롯해서 좀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노동 교육 연금은 사실 뭐 단기 현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중장기 현안이고 사실 이게 성공을 해도 이 과실은 윤석열 정부가 따먹는 게 아니고 다음 정부가 따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사실 그 노동 연금 교육이라는 3대 개혁을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추진하는 주창하는 진정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을 과실을 아닌데 다음 사람이 먹을 과실을 추진하는 거니까 네. 그 자체는 그게 진정성은 있는데 근데 사실 노동이든 교육이든 연금이든 개혁이 되려면 다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법을 바꾸려면 다 국회에 통과돼야 되는데 결국 지금까지는 여소야대 때문에 정부가 안만 무수하게 발표했지 시행된 게 거의 없어요. 그게 뭐 누구 탓이건 간에. 4월에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해서 이제 그런 법안을 순조롭게 추진한다면 진행이 되겠지만 네. 만약에 4월 총선 결과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또 지난 2년 동안의 과정을 그대로 반복할 텐데 어떻게 개혁을 추진한다는 거지?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발표하면 개혁이 된다는 건가? 개혁 안 되거든요. 법을 바꿔야 개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아주 미시적으로 뭐 그 실거주 의무 같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아파트 들어갈 때 실거주 해야만 한다는 의무를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1년 전에 발표했는데도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입주자들이 많을 정도인데 네. 그게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는 구체적인 보관이 없으면 이 개혁은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한 스텝 또 나갈 수가 없는데 계속 큰 그냥 추상적인 목표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 부분은 답답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할 때가 됐는데 이제 3년째면. 그렇죠. 그리고 8945님이 지금 이제 뼈 때리는 지적을 날려주셨습니다. 연초부터 기자들이 비평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좀 희망을 제시해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좀 어두운 얘기는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조금 이제 밝은 얘기 2024년에 이게 기대가 된다. 이거 좋아질 겁니다. 제가 이제 숙제를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좋은 거 얘기 내놓으십시오. 이거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난해요. 그 소매 판매가 안 좋아졌다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경기 자체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근데 경기가 아주 안 좋지는 않았거든요. 여행을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 해외 여행 수요 이게 작년에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도 보면 지금 검색하시면 항공권 가격이 아직도 코로나 이전 수준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너무 비싸요. 근데 이게 여행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인데 이 폭발했던 여행 수요도 어느 정도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수요가 내수로 좀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기대는 조금은 전문가들도 좀 하긴 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여행 수지 적자가 커졌었는데 네. 조금 이제 내수로 박혜진 기자도 숙제 좀 풀어주세요. 저는 그래도 신년사에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봤던 게 앞에서 말씀하신 노동교육 연금 개혁도 있지만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하면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 균형 발전 얘기도 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좀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긍정적인 얘기 하나 드리면 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예. 마음가짐을 밝게 먹으면 세상을 밝게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제일 어두운 분이 김준범이지 않습니까? 그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잖아요. 네. 일본이 망했나요? 잘 살아요. 아, 예.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지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망한다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쭉 성장하던 게 이제 조금씩 잔잔하게 성장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네. 뭐 일본 보고 살면 됩니다. 일본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본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뭐 그것만 잘 따라가도 30년 동안 잘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준비나 역량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어둡긴 하지만 뭐 절망할 필요는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잘못인가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다 쌓인 거죠. 네,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고성장을 하다가 왜 저성장으로 떨어지느냐. 인구 배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는 제조업에 많은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농촌 그렇죠. 인구를 제조업으로 도시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률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중 아닙니까 지금? 네. 그리고 출생률 급격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늙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그나마 잘 늙어갔다는 거죠. 일본은 거품 경제를 키웠다가 꺼뜨렸다는 점, 그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그 뒤에는 잘 늙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지금 성숙된 경제를 좀 더 어떻게 도약시킬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지만 인구가 이렇게 인구 배당이 그동안 플러스였다면 지금부터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예전하고 똑같이 열심히 해도 예전만한 성장률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장기과제, 노동교육, 연금과제가 중요한데 근데 이게 김준범 기자가 말했지만 이 정부가 과실을 따먹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두고 따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이 안 나옵니다. 연금개혁은 문재인 정부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대로 된 안 못 내놓다가 그냥 스멀스멀. 어렵죠. 지금 정부도 지난 연말에 기억하시겠지만 구체적인 숫자조차 내놓지 않고 개혁을 하겠습니다라는 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정부들이 용기를 내야 해결되는 문제,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거든요. 이런 점에 좀 집중하면서 좀 장기적인 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인구 구조에 맞춰서 정책의 초점도 사실은 좀 바뀌어 나가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뭐라고 할까요? 이 세 글자인데 상상 속의 동물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아까 치명적인 실수를 했네요. 이 뿔이 콧등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3182님이 콧등에 달려있는 거 코뿔 쏘고요. 이거는 이마에 달려있다고. 이 그러네요. 아름다운 그 백마처럼 생긴 날개도 달린 아름다운 상상 속의 동물인데 코에다가 네. 뿔을 갖다 붙이면 이거 정말 못생겨지겠네요. 이마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 속의 동물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 비상장 회사를 뜻하는 말 이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고요. 김경민 님이 작년에는 한 번도 당첨이 안 돼서 아쉬운데 올해는 기대해 봅니다. 거의 뭐 1월 2일부터 김경민 님 올해 대박 나시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이제 4월 총선이 99일 남았습니다. 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이게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참고로 오늘 증시는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1월 첫날이어서. 자, 근데 증시에서 참 정치 테마주가 극성입니다. 정치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각종 테마주들이 막 그냥 난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도대체 어떤 게 테마주고 어디까지가 테마주고 또 황당한 테마주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예, 말씀하신 박혜진 대로 씨. 어디까지가 테마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사실 테마주가 됐는지가 되게 궁금한 그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한 테마주가 엄청나게 이제 들썩였는데 그 배우 이정재 씨랑 사진 한 장 찍고 네.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270% 관련 이제 회사가 상승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성씨가 같다 뭐 이런 이유로 테마주가 묶여가지고 또 그것도 엄청나게 상승하기도 하고 이게 이유를 모르는 이게 사실 기업 가치나 실적을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적 인연, 학연, 뭐 지연 이런 것들로 묶여가지고 이제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일상생활 할 때도 하루하루가 무료하면 뭔가 좀 자극적인 재미를 찾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좀 무료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뭔가 확 오르는 주도주도 없고 수익률도 고만고만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재미거리를 찾으려고 말도 안 되는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해서 다 그냥 묶어서 테마주라고 하잖아요.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청주 한씨 테마더라고요. 네,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청주 한씨인가 봐요. 저는 이 뉴스 보고 알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어쨌든 근데 그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호재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테마주를 이끄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도 알 거예요. 무슨 청주한 씨라고 그게 그 기업 가치가 오르겠습니까?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테마지만 나만 잠깐 치고 빠지면 난 먹을 수 있어. 이런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도 속는 게 지금의 테마주가 아닌가.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가 뭐 2023년 4년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뭐 수십 년 된 거기 때문에 테마주에 뛰어든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을 추구하는 위험 상향 높은 개미들이고 그분들이 몰라서 테마주 하겠습니까? 알면서도 치고 빠지기만 잘하면 번다. 그런 재미가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굉장히 주식시장이 박스권 재미가 없기 때문에 더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네. 낙관 성향이 있죠. 나는 돈 벌 거야. 그리고 최고점에 물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좀 낙관을 하긴 하는데 이게 참 아쉬운 게 뭐 외국 같은 경우 이제 이른바 뭐 나중에 또 펼쳐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책 테마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 대선 주자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건 그래도 그나마 말이 그렇죠. 되죠 좀. 근데 네. 우리는 이제 사람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왜 이럴까요? 시장이 작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충분히 크고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충분히 많으면 이게 이상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라더견 사태가 왜 났을까? 그때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이 주식들이 가치는 많은데 자산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거래량이 적고 그리고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고 이런 종류의 어떤 분위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불을 지피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식들이 자산은 많아요.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주식들을 건드려 보면 저 회사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 별로야.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어쩌면 잘 될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잘 통할 만한 구석이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아마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거래량도 많지 않은 측면 코스피라는 시장이 좀 작은 시장인 측면에서 기인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점도 있을 거고 플러스 우리가 주가 조작이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많느냐와 결국 겹쳐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잘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걸려도 뭐 처벌이 미약하다. 이런 게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모든 테마주가 다 주가 조작은 아니지만 주가 조작 후보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라더견 사태나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 최근에 봤던 그 증권 범죄에서 봤듯이 걸려도 처벌이 안 된다는 게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뭐 청주 한씨 뭐 이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엮어서 띄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횡행하는 거겠죠. 네. 이 와중에 김은수님 특정 종목을 언급해 주시면서 점상 가자라고 외쳐주고 계시고요. 참 이게 시장이 작기도 하고 또 이른바 대주주들은 주가 오르는 걸 원치 않는 회사들도 많고 장기 투자해봐야 물리기 십상이고 주주 환원 그러니까 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은 거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투자자들은 시세 차익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이니 이걸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진짜 필요한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 있고 산업의 마중물이 돼야 할 그 주식 시장은 이른바 진짜 이런 투기장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고리를 좀 끊어야 될 텐데. 저희 좀 밝은 얘기를 하자고 하지 않으셨나요? 죄송합니다. 밝은 얘기 어떤 거 할까요? 코스피 3천 가나요? 가지와 하면 가나요? 아 그러게요. 근데 이게 금융당국의 어떤 좀 역할이 필요할까? 물론 이제 금감원에서도 주기적으로 테마주 조심하십시오 이런 자료도 내놓고 뭐 기업들에게도 여러 가지 자율 공시를 통해서 특정 정치인과 관계 없다라는 해명 공시도 좀 하도록 하고 있기는 한데 안전장치는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무슨 안전장치가 있을까? 그 소문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소문을 못 내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조직적으로 요즘은 할 텐데 걸리지 않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 그 방면보다는 아까 자꾸 김준범 기자가 한 말을 따라하게 되는데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의 역사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 조작 목적의 어떤 그 정보를 유통시키는 경우에 아니면 유통시켜서 행위를 한 경우에 좀 더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뭐 네. 공매도 역시 마찬가지죠. 공매도도 무차입 공매도 하면 확실히 처벌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외국계 증권사들이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종류의 처벌에 앞서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건 대안이 안 되듯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 무언가 문제가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유통할 때 그러면 좀 더 확실히 처벌하고 좀 더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더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더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제 기억에 떠들썩했던 주가 조작 사태 들려서 얼마나 대단한 처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뭐 100년형, 뭐 150년형, 종신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10년 넘어가는 거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그 테라 경우 예를 들어 보시죠. 권도영 씨가 그 물론 이 법적인 절차하고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도영 씨가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나요? 미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나요? 미국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면 100년형, 200년형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처벌해야 된다. 한국에 오면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 된다. 권도영 씨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처벌해보자 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런 테마주, 특히 뭐 정치 테마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걸 항상 본인이 먼저 사놓고 사실은 이 기업이 무슨 성씨이고 고등학교 동창이고 뭐 대학교 동문이고 막 그러면서 이 사실들을 이제 유포하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유포합니다. 자기 정보 올리려고. 근데 이게 또 텔레그램, 유튜브 같은 예전에는 그래도 얼굴이라도 등장시키고 케이블 TV에 나왔었다면 이제는 얼굴, 이름 다 가리고 음지에서 이런 거 이제 쏟아내는 분들 많거든요.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테마주는 사실 사전에 혹은 최소한 실시간으로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주를 이끄는 사람도 테마주에 동참한 사람도 단기에 치고 빠지는 단타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래 행위가 끝나버리는데 이게 주가 조작이다, 시세 조정이다, 통정 매매다는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하고 한두 달 뒤에 아무리 빨라도 몇 달 뒤에 확인되는 거니까 잡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말도 안 되는 호재를 엮는 거는 테마주다라고 투자자들이 안 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지금 테마주에 뛰어드는 사람 중에 과연 저 말을 진정성으로 진정한 것으로 믿고 정말 몰라서 속는 순진한 테마주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지금 하는 테마주 피해자들은 어쨌든 서로 다 아는데 나만 먹고 빠지면 돼. 이런 좀 덜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다 서로 알고 싸우는 그런 더러운 투전판이 테마주가 아닌가. 사실 그래서 뭐 선량한 피해자를 엄격하게 보호해야 된다? 글쎄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굳이 그럴 만큼 행정력을 투여할 필요가 있느냐도 좀 싶어요. 물론 선량한 피해도 있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이거 뭐 관련주 아닌 거 알고 뭐 그 인맥이라 봐야 그 회사 실질적인 소득은 없을 텐데 그런 거 알고 본인이 어떤 그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간 건데 그것까지 보호할 필요 있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박희진 기자,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긴 해요. 테마주가 사실 정치 테마주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잖아요. 네. 뭐 대선 같은 것도 직후에
뭐 하락한다던가 총선도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는데 지난번 2차 전지 테마주도 보면 이 사람들이 다들 이제 뛰어드니까 그만큼 나도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사실 공포감이 조성이 되어서 뛰어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사실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도 대부분 이제 그런 상황에서 뛰어들었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모르고 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결국 이런 주식은 어떤 본질 가치라기보다는 나보다 비싼 값을 사줄 사람을 찾는 게임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손실을 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전주가 아니면은 이 테마를 주도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네. 여기서 돈을 먹고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이거 극히 드물다는 거 이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일시적으로 버실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 빠져나올지 모르셔서 이익을 현실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네. 사실 언론에 나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임수성님, 성은실님이 테마주 퇴마해야 된다. 퇴마 말하겠습니다. 항상 손실은 내게 아니겠지. 나는 수익만 올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 폭탄 돌리기에 굳이 내 손과 몸을 걸고 참조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도 꼭 드리고 싶네요. KBS 김준범, 서영민, 박혜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새해에도 뭐 경제는 어렵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뭐 새 출발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더 잘 되셔야죠. 저희가 2부에서는 가게를 7개 운영하고 있는 장사 고수를 모셔서 올해 창업 트렌드 또 장사 방법도 같이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